그리고 이제 중국 중산층들이 뭐 한국과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아파트의 재산 가치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쭉 꾸준히 오르는 요걸 해서 사서 살다가 팔고 또 사서 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중국 중산층들이. 그런데 이 중산층에 이게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지금 중국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전국에 비어있는 아파트 동수가 6천만 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폭락했어야 돼요. 폭락을 안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연체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아마 재산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게 폭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금융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외환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중국이 외환을 벌어들이는 수출 부문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부를 돌리는 내수 부문이 완전히 괴리가 돼서 내수는 개 박살이 났고 이 수출 부문은 그럭저럭 잘 돌아가요. 그래서 외환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국내 경제로 따지면은 돈을 아무리 찍어가지고 융자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 대비 경제 성장, 여신을 더 일으켜주면, 이자율 낮춰서 더 일으켜주면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한다, 이런 그 패턴이 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신을 아무리 더 해줘도 경제가 거의 특별히 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여신해 놓은 게 다 부실채권이 그토록 많고, 또 부실채권 중에 상당수는 뒤에 가서 보면은 외화를 끌어다가 부실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6천만 가구의 아파트와 그에 상응하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사무실 빌딩과 그에 상응하는 텅텅 비어있는 공장 빌딩을 짓는 돈은 상당 부분 어디서 왔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방은행이 미국 투자금융계에 푸른 돈이 미국 안에서 투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게 빠져나와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에버그랜드 같은 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바깥에 월스트리트에 또 돈을 빌린 상태. 근데 앞이 무너지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상환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또 저기 인민은행에서부터 돈 빌려가지고 뒤를 상환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 처리를 하면은 이런 쇼크가 나고요. 부도 처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장금융은 없고 당치금융만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관치라 그러죠. 중국은 행정부 관리오들은 힘을 못 써요. 누가 힘을 쓰냐. 당원이 힘을 씁니다. 당조직이. 그러니까 당치금융이죠. 시장금융은 없고 당치금융만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이. 그 상태가 그냥 존속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환 연계해주고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 구조적 문제, 즉 부동산 버블과 그 다음에 이 대여금 버블, 그러니까 채권 버블, 부실채권 버블, 이 버블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밑에 텅텅 빈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저런 때 뭐가 나왔었냐면 1970년대 후반에 그때 연준 위원장이 볼커입니다. VOLKER. 볼커가 그때 프라임 인터레스트죠. 그러니까 우대 기업 금융 금리가 거의 20%까지 갔어요. 미국에서 고리대 금융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70년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바이든 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잡혔으니까 지금 40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가 고양될 때 인플레가 일어나고 경기가 꼬라박힐 때 디플레, 물가 하락이 일어나는데 이게 1970년대 미국이 돈을 막 뿌리고 잘못 경제를 운영해가지고 인플레는 진행되는데 경기는 꼬라박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 미국이 70년대 그걸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면 손 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준 위원장이 볼커였는데 볼커가 20%까지 금리를 거의 그 수준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기업 우대 금리를 80년대 초에 그거를 묵묵하게 밀어준 게 레이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 레이건 장 미쳤다 그랬어요. 볼커 미쳤다고. 근데 그 한 2, 3년 지나니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완전히 잡혔죠. 그러다가 지금 40년 후에 터진 겁니다. 다시. 지금 바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같으면 그 당시에 그런 용단에 의해서 경제 구조가 확 바뀌었다고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언제 경제 위기를 그냥 원칙대로 풀어가지고 체질 개선으로 확 바꿔낸 게 저희는 언제부터냐? 78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79년도 정확히 79년도 초부터 전두환 정부 말기까지니까 87년까지예요. 저는 한 8년 이걸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예를 들어서 묻지마 균형재정이에요. 세수 거둔 것만큼만 써라 이거야. 묻지마 균형재정.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돈 갖고 오면 누구든지 외환 바꿔줄게요. 어떤 산업 분야든지. 그전에는요. 돈 갖고 와도 정부가 정한 기업만 외환을 바꿀 수 있었어요. 수입을 할 수 있었어요. 정부가 외환을 쿼터제로 나눴다고요. 근데 그걸 점진적으로 외환을 돈 갖고 오면 그냥 바꿔주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외환 시장 자유화가 되는 거예요. 외환 시장 자유화. 중국은 외환 시장을 자유화 안 시킵니다. 중국은 맨날 인민은행이 그 외환율을 발표를 하죠. 그런데도 대개 그 환율이 그냥 갈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많이 벌어들이니까 외환을 워낙 벌어들이니까 외환위기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외환이 부족하니까 관치금융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우리 이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나눠서 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 재정하면 안 된다. 그다음 외환 시장 및 이런 걸 자유화해야 된다. 그다음 관치금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시장 경제로의 이행인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1월인가 2월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노선 투쟁이 남도구 당시의 총리는 계속 가자 하던 대로 관치 경제로 계속 가자 성장론자라 그랬어요. 반면에 경제기획원 파트 그는 누구를 내세웠냐면 신현악 부총리 그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입니다. 부총리를 내세워갖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시장 경제로 돌아야 된다. 시장 경제로 돌게 되면 박정희 정부 같은 권위주의 독재성 정부는 정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위대한 거는요. 그 앞에 무슨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건 다 위대하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거는 막판에 자기 파워를 놔버린 거예요. 자기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독재 권위주의 정부인데 이 독재 권위주의 정부에 그걸 이제 쉬운 말로 독재라 그러고요. 정치학 용어로는 권위주의라 그럽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권위주의 정부의 가장 그 핵심적 수단인 관치 금융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정말 잘한 거는 그 관치 금융을 포기하고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그 정책 기조를 그러니까 이제 김재익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김재익 경제수석이라는 김재익이라는 레이블로 붙어 있지만 실제로 흐름은 이미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나온 블루프린트예요. 그걸 고스란히 지켜가지고 저희가 6년경이면 딱 궤도 진입을 합니다. 85년, 86년.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85년쯤 되면 이제 외환도 풀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 전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지. 그거 85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고기 쉽게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돼지 사료라는 건 국내 소비재잖아요. 사료가. 국내 소비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못했었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본격적인 양돈을 못하죠. 그러니까 돼지값이 비싸죠. 닭도 똑같죠. 비싸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렇게 돼지고기, 닭고기 쉽게 못 먹었었어요. 85년 이전에. 전부 뭐 그냥 뭐 그때는 또 생태 뭐 이런 건 쌌어요. 그다음에 뭐 연안에서 잡은 꽁치 이런 거 쌌어요. 그런 거 놓고서 소주 빨았지. 그전에 그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거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면 85년부터 보면 이제 산에 가서 취사를 못하게 된 건 YS 때예요. 그러니까 YS 언제야? 90년대 초반이죠. 그 85년에서 90년경까지요. 서울에 인근산 가면요. 전부 다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돼지 불고기, 고추장 돼지 불고기 쟁여와서 그거 구워 먹어요. 그냥 산이 전부 돼지고기 냄새야. 평생 못 먹은 돼지고기 전부 그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었다고요. 저도 기억이 있고요. 저도 또 그거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먹은 적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런 과감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조개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에버그랜드를 부도를 낸다 그럼 구조개혁 가겠다는 신호예요. 구조개혁 가면 당치금융을 포기하는 거니까 중국이 자유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조개혁을 안 하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개혁 안 하고 버티겠다고 하면 그건 지금 시진핑 체제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구조개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구조개혁으로 갈 거냐? 부도낼 거 부도내면서 그러니까 시장금융으로 갈 거냐? 당치금융을 포기하고 아니면 시장금융을 포기하고 여전히 당치금융을 그대로 지속할 거냐? 여기에 중국의 그 체제 위기의 전개 방향이 걸려 있다고 보고 그 에버그랜드 그 회사의 그 재벌의 그 운명이 그것을 읽어내는 지표 중에 하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 정상화를 하고 경제 개혁을 하고 그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뜻인데 그렇게 가면 중국이 소프트 랜딩 합니다. 근데 당치 금융 상태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이 하드 랜딩인데 아마 하드 랜딩 시점은 미국의 이제 내년 중간 선거로 2023년 1월부터 미국의 상하원을 전부 MTR 진영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 2024년 대선으로 2025년부터 MTR 진영의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벌어지면 중국은 크래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드 랜딩. 그러니까 중국이 가진 시간은 1,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구멍숭숭 오염돼 있듯이 우리도 오염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누가 됐든지 간에 국힘에서 나오는 게 좋은데 이 국힘의 대통령 후보의 2위 후보가 의혹은 조성아 양하고 조성아 씨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지? 박지원 이거랑 결합을 해서 국힘의 1위 후보인 윤석열을 잡는 올가미를 짰다라는 것이 지금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100% 해명 부족합니다. 1000% 해명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시간 장소가 좀 특정돼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그 시간 장소가 특정돼 있을 거예요. 8월 10일인가 11일 날 롯데호텔로 특정돼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간 적 없다. 그게 증명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시간에 자기가 통화 기록 누구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다. 통화 기록 못 속이니까.
최소한 박지원 정도를 만나는데 남이랑 오래 통화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만났다는 그 시간대에 뭐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1시간 40분을 ABC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게 있다. 그러면 안 만났다가 증명되죠. 그래서 이건 10,000% 해명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본인들이 해명하든 안 하든 해명 그렇게 10,000% 안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점점 더 의혹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고맙다는 말을 제가 홍준표 후보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 의혹 그렇게들 최재형 후보도 받아들였고 윤석열 후보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서 아주 보기 좋은 공동 대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뭐 아직 의혹 상태지만 벌어질 수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지역별 이 민초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다음 종교의 각성과 지식층 각성을 어떻게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급 혹은 대통령급의 정치 스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올바른 관점,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1cm, 2cm, 10cm 끌어당길 수 있냐. 또 이런 대선 전국과 지방선거 전국 또 교육감 전국 이 전국 안에서 어떻게 저 국힘 저는 이 국힘을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요. 그전에는 미래통합당 또 그전에는 무슨 자유한국당 그전에는 무슨 새누리당에서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빈집당 좀 더 칭찬해주면 순환빈집당 순빈당이에요. 왜냐 여기에는 그러니까 586 문재인 586과 평양과 베이징의 입김이 좀 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좀 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순해. 쟤들보다. 문재인 586 집단보다. 그래서 순한. 이게 빈집이에요. 왜 빈집이냐. 당원 조직이 없어요. 여기. 당원 조직이 활성화 안 돼 있어요. 다 분교에 있다고요. 빈집당이에요. 이 빈집당이 좀 정신 차리고 때가 됐을 때 빈집당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가치와 관점의 방향으로 1cm, 10cm 끌어당길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저 세 꼭지점, 새로운 유형의 대중조직, 종교계의 각성, 지식층의 각성을 딱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